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날씨가 춥네요, 그죠? 예. 뭐, 집안에 다들 우환 있으신가 봐요? 예? 표정들이 다. 예. 공부하시기 힘들죠? 그래요. 공부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힘들면 누가, 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 같은 것도 만들고 설립도 하고 그러겠어요? 예, 힘들어야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하는 거고 또 옛말에 고생 끝에 뭐가 있다 그래요? 예,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고생을 좀 해봐야 낙도 좀 느껴지는 거고 하니까요. 예, 조금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예. 자, 우리 오늘 2장부터 할 거잖아요. 예, 2장부터 할 건데, 예, 지난주에 우리 하셨던 거, 간단하게 좀 복습을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예, 지난주에 우리 보셨던 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이 이제 용어의 정의를 이제 보셨었는데 6개 용어를 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중개가 뭐였죠? 중개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뭐였나요? 중개란 예, 행위를 알선, 예,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우리 이제 중개라고 이렇게 예, 합니다. 여기서 이제 행위라는 건 어떤 행위였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예,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행위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이 행위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라 그랬고요. 예, 무슨 물건을 가지고 한다 그랬죠?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고 우리는 그러면 중개하는 자는 뭐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알선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죠. 그렇죠? 예, 첫째 예,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중개업의 이제 3요소는 첫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뢰와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할 때 이제 이게 중개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했었고요. 요거 1, 2번의 차이점 뭐라고 그랬죠? 1번과 2번의 차이점. 어쩌다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중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 이렇게 했고 국가는 이 둘 중에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것,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것 어떤 것을 규제한다 그랬죠? 중개업을 하는 것을 이제 국가가 규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뭐를 하는 거라 그랬죠? 예, 자격 취득자를 자격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었고 네 번째 이제 개공인데 개공은 뭐 약자입니까? 개공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약자를 개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는 뭐였죠? 예, 등록한 자를 이제 개공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3번과 4번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죠? 공인중개사와 개공의 차이점. 얘는 자격만 있는 애고요. 얘는 등록을 한 자라서 차이점은 뭐죠? 그래서 얘는 일은 하지 않는 거고 얘는 일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랬고요. 예. 자, 5번째 용어 이제 소공이 있었는데 소공은 뭐 약자죠? 소속 공인중개사의 약자입니다. 소공은 뭐를 일단 소속을 해야 되겠죠? 뭐를 가지고요? 자격 가지고요. 예, 그래서 업무는 2개를 할 겁니다. 어떤 업무? 예,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네, 그렇죠? 예,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말해요. 수행하는 일과 보조하는 일을 얘기하죠. 자, 6번째요. 6번째 뭐가 있죠 또? 중개 보조원 이렇게 있어요. 중개 보조원. 중개 보조원은 일단 뭐 되어야 하고요. 소속되어야 하고요. 자격이 있고 없고요. 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나요? 아니면 보조하나요? 보조하는 거죠. 보조. 자, 그러면 5번과 6번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죠? 이건 보이죠, 그죠? 자격의 유, 무에서 차이가 나고 또 하는 일에서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중개 업무는 누구하고 누구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소공하고 계공만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고 누구는 중개업무 할 수 없다 그랬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고 무슨 업무만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배우신 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고 우리 과목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용어의 정의가 좀 잘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그 범위 넘어갈 건데 페이지로 88쪽이네요. 자, 88페이지 한번 가보시고 이제 2장이죠.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출제 비중이 이렇게 뭐 높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이쪽에서 그 뒤쪽에 가면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좀 나올 거고요. 그게 이제 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그 88페이지 이제 본문 내용 좀 들어가면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가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무조건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4조에 있습니다. 한번 1항 한번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 사람들을 우리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거기 시도지사에다가 채색을 좀 하나만 해줄게요. 시도지사에다가 채색 한번 하고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단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단 하나. 예컨대 이제 뭐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돈 주고 살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살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공인중개사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뭐에 합격하는 방법,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2항이요, 4조 2항. 국장은 역시 주어에다가 국장 주어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줄,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1항과 2항을 정리해보면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누구이고요? 시도지사이고요. 예외적인 시행권자는 국장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별 생각 없이 이제 이제 어떤 거를 떠올리다 보면 둘 중에 뭐 한 사람이 원칙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높은 사람이. 그래서 국장이 원칙이고 시도지사가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이라는 거 그게 좀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89페이지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초축 끝부분에 보면 성별, 학력, 연령에 제한 없이 내외국인 모두 응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연령이라는 단어에다 일단 한번 좀 채색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줄 외국인에도 좀 채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별이나 학력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뭐에도 제한이 없다는 거죠. 연령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이들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말 그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죠. 꼭 한국 사람만 시험 봐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시험 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이렇게 있는데 시험은 1, 2차를 구분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구분 시행이 무슨 말인가는 잠시 후에 이제 뒤에서 과목 좀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박스 바로 위에 줄에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몇 차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2차는 떨어지고 1차만 붙었다는 거죠. 근데 그 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거기 여러분 다음 회라는 단어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채색을 한번 하시고요. 좀 주의하셔야 될 표현인데 다음 회라고 표현했어요. 법률에. 그렇죠? 근데 이 말과 다음 연도를 가리키는 다음 해는 다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회차에 한 번을 면제하는 것과 다음 연도에 한 번을 면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한 번을 면제하는데 다음 회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8회 1차를 이미 붙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요번 29회 때는 몇 차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2차만 준비하는 건데 만약에 2차를 떨어졌다고 한다면 30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2차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왜 회차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1년의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 번. 네. 그리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가령 우리 15회 때 시험을 좀 어렵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네. 그래서 그때는 시험을 1년에 몇 번? 2번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9회 이전에는 경련으로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안 볼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차에 한해서 면제하는 거지 다음 연도에 면제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만약에 다음 연도에 면제한다 그러면 그 해 뭐 2번, 3번 보면 3번을 면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회차에 한 번을 면제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1차 합격하고 2차만 공부했으면 좋겠죠, 지금. 예.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왜 좋은 게 아니냐면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그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2차생들은 보통 한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막 그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니게 바뀝니다. 예, 그 2차생들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 아니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동차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이렇게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그 예방 주사 맞을 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주사기가 비싸니까 한 명 놓고 이제 그 주사를 놓고 또 놔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불에 이제 막 지져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병균 같은 경우 옮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요새는 일회용 주사기로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다 주사기를 뭐 했어요? 하나만 갖고 막 그냥 70명 다 이렇게 막 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에 지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주사 바늘도 아픈 데다가 그렇죠? 네, 그게 주사 바늘도 아픈 데다가 그게 또 알콜 램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사는 뭐 그 의사든 간호사든 뭐 이렇게 보건선생님이 와가지고 그걸 알콜 램프에다가 그 주사 바늘 뭐 해요? 예, 이렇게 막 지지잖아요. 지져가지고 놓고 그런 거 생각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맞는 애가 어때요? 예? 제일 안 아프지. 제일 먼저 맞는 애는 뭣도 모르고 맞으니까.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맞는 애는 어떻게 해요? 뭐 거의 죽는 거지 죽어. 왜냐면 막 애들이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 그 뭐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니까 요번 여러분 처음 준비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 이제 다음 날 그 무슨 뭐 콜레라인가 뭐 장테푸스인가 예방 주사를 예방 접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마음에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안 갔어요. 땡땡이 치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가봤더니 주사 맞았냐고 그러니까 안 맞았다는 거야. 오늘 맞는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에 맞기는 했는데 결석만 한번 해가지고 뒤지게 맞긴 하고. 근데 이제 무슨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루가 연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90페이지 한번 가시면 90페이지 시험 과목이 있는데 그 시험 과목은 1차 2과목, 2차 3과목 뭐 이렇게 있고요. 아까 제가 그 앞에서 읽어드린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구분을 해서 시행한다라고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차 점수가 남죠? 점수가 남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걸 2차로 보태주는 제도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몇 차 점수가 남아서요. 2차 점수가 남아도 1차 점수로 이렇게 보태주는 제도는 없다. 그러니까 몇 차와 몇 차는 별개다 이거예요. 1차와 2차는 별개다. 구분 시행한다는 게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 1차 안에서는 이게 보태주는 제도 있어요? 예, 1차 안에서는 뭐 가령 학교론 점수가 좀 남으면 민법에 보태주거나 또 반대로 할 수도 있고요. 또 2차는 그러면 세 과목이니까 세 과목 간에 점수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태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략이 좀 중요하고 맨 밑에 가면 원서가 있는데 원서는 이제 8월 초 정도에 내실 거예요. 뒷장 넘겨보시면 원서가 이제 그런 형태로 생겼고요. 원서를 내는 거를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원서를 내는 거를 우리 행정법상의 용어로 추론한다고 하는데 추론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서는 꼭 내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 학원에서
일괄 접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에다 이렇게 내시면 그 뭐 사진이랑 뭐 이런 거 아이디 이렇게 불러주면 학원에서 접수해 주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나는 그냥 개별적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학원생들 중에서 전체 제가 이제 출강하는 학원 전체 수강생 중에서 한 분 정도, 한두 분 정도가 뭐를 못 내는 경우가 있냐면 마감일까지 원서 접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 원서는 꼭 언제 접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첫째 날. 이게 한 3, 4일 정도 시간을 주는데 가장 첫 번째 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늦게 하다가 이제 그 시험 장소가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시험을 어디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강동에서 보는 게 제일 좋잖아. 근데 이제 강동에 만약에 늦게 접수하게 되면 장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냐면 뭐 성남이나 하남시 이런 데 가서 봐야 되는 뭐 이런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전산 열리는 첫째 날 그냥 내시라고. 그다음 일괄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원서 뒤쪽에 보면 수험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수험자 주의사항 5번을 좀 제가 읽어 드릴 건데 전체를 다 채색을 좀 하겠습니다. 5번이요. 뭐라고 표현했죠? 이미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아까 주문에서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랬죠? 연령에도 제한 없고 또 뭐에도 제한 없다 그랬어요. 뭐 국적 뭐 이런 거 제한 없다 그랬는데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하나 나왔네요. 누가 시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취득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왜 없어? 응?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 이미 자격을 취득했는데 시험을 뭐하러 봐요?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시험장에 가서 어떤 긴장감 이런 거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 시험 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응? 그건 변태지, 변태. 그렇죠? 예. 긴장감은 어디서 느껴야 되겠어요? 다른 데서 느껴야지. 그런 거를 왜 여기서 느껴요? 그죠? 시험장에서. 예. 그러니까 시험은 뭐가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나는 그래도 있어도 뭐 나는 좀 보고 싶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악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뒷장 넘기시고 그 2번 주제에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잡아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은 아닌데 그나마 이쪽에서 좀 중요한 게 요 2번 파트가 2절 파트가 좀 그래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는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리고 하나의 정책이니까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심의 의결할 그럴 위원회가 좀 필요하기도 하겠죠. 2조의 2랑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부터 밑에 줄 둘 수 있다 끝까지 쭉 한번 채색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시험을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시행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시도지사. 근데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 단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도 단위에 두지 않고 어느 부서에? 국토교통부에 둬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시도 밑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책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 세종시까지 하면 17개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느 부서에 두 개다. 국토교통. 그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고 마지막에 둘 수 있다라는 표현 좀 중요한데 그 둘 수 있다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요. 요거를 꼭 둬야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안 둬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임의기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꼭 둬야 하는 위원회는 필수기구, 안 둬도 되는 위원회는 임의기구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목에서는 위원회가 2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임의기구, 하나가 또 필수기구가 또 있어요. 우리 협회 파트에서 그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밑에 조문은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겠고 본문 내용으로 내려가셔서 두 번째 줄을 좀 제가 읽어봅니다. 심의위원회는 여기서
더 다시 한번 채색을 할게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누가 된대요? 제1차관이 되고까지 쭉 한번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일단 숫자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중요하고 숫자 그렇게 숫자 뭐 이렇게 사람 숫자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위원장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까? 국토부 차관인데 국토부에는 차관이 2명 있어요. 몇 차관? 몇 차관이 있겠어요? 1차관과 2차관이 있는데 몇 차관이 된다는 거죠? 1차관이 된다는 거죠. 주의하실 거는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위원장이 된다고요?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95페이지 쪽에 오시다 보면 박스 밑에 세 번째 줄에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하되 이런 말 나와요. 2년으로 하되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거기도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위원회가 좀 몇 개 나오잖아요. 그죠? 과목별로. 뭐 이제 민법 빼고는 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임기가 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위원회 있으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임기가 몇 년이냐 이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 이제 중개사법상의 모든 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밖에 없냐면 2년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하고는 헷갈릴 거 없으니까 그걸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자기나 혹은 자기 배우자나 혹은 배우자이었던 자 뭐 이런 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정책심의위원회 그 위원인데 자기가 올해 이번에 이제 29회 시험 보려고 해. 그러면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우리 29회 시험은 무조건 뭐 하자. 어렵게 내자, 쉽게 내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빠지는 걸 제척, 기피, 회피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하고요. 이제 상식적으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과 관련은 없고요. 뒷장 넘기시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그 4번에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있는데 그게 좀 그 2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걸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 박스 안에 내용에서 동그라미를 좀 4군데만 좀 잡을게요. 일단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4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다는 거죠. 취득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잡을게요. 그리고 2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뭐에 관한 사항 육성에 관한 사항 육성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3번에 중개 보수라는 말 나오죠. 보수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4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에서 책임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7, 8을 좀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걸 좀 잠깐 이해시켜 드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을 모하는 일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겠다는 거죠. 취득하는 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겠어요? 자격을 내가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뭐 하는 일, 육성하는 일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육성이 될 거냐를 고민해 보면 별거 없고요. 우리가 이제 현업에 나가서 뭐 잘 받을 수 있도록요. 보수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 치면 뭐 하는 일, 책임지는 일 이렇게 이제 한 사이클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취득, 육성, 보수, 책임 이렇게 그냥 흐름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지금 2번 정도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를 물었냐면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 시험에 관련된 일을 심의 의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누구하고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올해 우리 무슨 선거 있죠? 올해 우리 지방선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자체장 선거 있는데
그럼 이제 선거철도 있고 하니까, 예, 우리 경기도지사든 뭐 서울특별시장이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소위 말하면 뭐 우리 전체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서울 경기에 몰려 살잖아요. 근데 그 두 시도지사가 인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뭐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인기가 중요하니까 예컨대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뭐 30회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1년에 2번 보겠다. 뭐 봄에 한 번, 뭐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보겠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년에 2번 본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예 안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본다고 하면 또 누가 좋겠어요? 시험을 안 본다고 하면 누가 또 그걸 좋아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어떤 결정과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충돌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번 보겠다는데 무슨 소리 한 번만 봐. 여기는 안 보겠다는데 무슨 소리 한 번은 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충돌할 게 되면 누구가 더 우선해서 결정권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정한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이거 본 거는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결정한 거야? 시도지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시도지사의 의사가 서로 충돌하면 누구의 어떤 그 의사가 더 우선권이 있냐. 이제 요거를 좀 자꾸 물었거든요. 누가 더 우선권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 왜 그럴까요? 정책심의위원회 결정권이 있는데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구속력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서 뭘 정하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위원회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위원회에서 뭘 결정하면 그건 누가 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국장이. 예, 국장이 정한 거니까 국장하고 시도지사하고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국장이 높은 사람이니까 시도지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만 좀 기억하실 건데 뭐를? 시도지사가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해? 따를 필요 없어. 따라야 한다라는 거. 요거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관련이 없는 거야. 나머지는 왜 관련이 없냐면 보수를 뭐 이렇게 받는 거는 누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시도지사 뭐 책임지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시도지사는 뭐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시험과 관련만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97페이지 시험의 합격자의 결정 있는데 우리 합격자 결정 방식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전 과목 다 몇 점 넘기면 합격돼요. 60점 넘기면 합격되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의 앞부분에 이런 말 좀 잠깐 볼게요. 매 과목 몇 점 이상 40점 이상.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밑줄을 하나만 하세요. 매 과목 40점에다가 밑줄 하시고 그걸 우리가 뭐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과락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국가고시는 전부 다 과락 제도를 운영해요. 그래서 과목별로 몇 점 미만이면 40점 미만이면 꽈락이라고 해서 평균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개론 100점, 민법 20점, 평균 몇 점? 평균 60점 두 과목이니까 이건 합격, 불합격. 이 의미가 없는 점수예요. 왜 불합격이야? 꽈락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과목에 몇 점은 넘겨야 돼? 40점은 넘겨야 돼. 그리고 이제 요것도 요거고 또 이제 한 5, 6월 달 정도 되면 이런 것도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시법이랑 세법이랑 우리 문항이 몇 개 나오죠? 공시법 24개, 세법 16개. 근데 뭐를 질문을 하시냐면 이게 한 과목이죠. 그럼 과락이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과락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서 40%, 이거에서 40% 맞아야 돼?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 합쳐가지고 40점을 맞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과목이 아니고 합쳐서 한 과목으로 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거 다 틀리고요. 이거 다 맞으면 어때? 네? 이거 다 틀리고 이거 다 맞으면 어떠냐고. 그러면 꽈락이에요? 꽈락은 아니야? 꽈락은 아니야. 16개면 40점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다 틀려도 되고 이거 다 맞으면 꽈락은 면한다 이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 40, 여기 40 이게 맞는 게 아니라 합쳐서 40점은 맞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이 얘기는 누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실 수 있겠어요. 예. 공식법 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공식법 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예. 공식법 쌤이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자, 뒷장 넘기시고 98페이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요 4조 3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4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장. 이 두 관청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시험 시행기관장. 그거 우리 채색 한번 할게요. 시험 시행기관장. 이 주어를 많이 쓰는데 이 주어가 나오면 뭐만 떠올리면 안 돼요. 이제 시도지사만 떠올리거나 혹은 국장만 떠올리면 안 되고 두 관청을 다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칙 누구?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아무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시험장에서는 누구 거만 봐야 돼요? 내 거만 봐야지. 근데 이제 남의 거 보면 어떻게 돼? 그걸 부정행위라고 하죠. 부정행위. 그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에서부터 밑에 줄 정지한다까지 채색하시고요. 별표도 한번 잡을게요. 그게 또 좀 중요한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한대요?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질문? 처분은 무슨 처분? 무효 처분. 무효한 날로부터. 시험 본 날이 아니에요.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보통 무효 처분은 시험일로부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청문 같은 거 하고 무효 처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응시 자격을 뭐한다? 정지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는 얘기는 시험을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럼 시험 못 보는 사람 지금 두 사람 우리 봤네요. 누구도 못 보고 누구도 못 보지?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하고 몇 년? 5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 볼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 뒤에서 또 한 번 나올 거고 정리 다시 해드릴게. 밑에 5번 주제에 보니까 자격증의 교부 한번 볼게요. 2항 보겠습니다. 2항 5조 2항 시도지사는 주어에다가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주어 채색하시고, 합격자에게 일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신분에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돼. 그럼 한 달 기다리면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라는 것은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름을 올린 이후에 그렇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자격증을 뭐한다? 교부해야 한다. 거기다 채색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해서 여러분 채색하신 것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러면 좀 전에 시험은 누가 주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국장이 주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 근데 국장은 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은 반드시 누구만 교부? 시도지사만 교부. 국장은 자격증 교부하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관자가 누구라서 그래요. 그건 시도지사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넘기시고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가시면 좌측 상단에 자격증 번호 있죠, 그죠? 이 자격증 번호는 어떻게 부여되어질까요? 중요한데 자격증 번호가 부여되는 방식. 수험표된 번호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시도지사가 좋아하는 숫자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연도는 당연히 들어가. 연도는 들어가는데 뭐 가령 2018년도 007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부여됐냐 이거야. 응? 어떤 식으로? 주민번호 순으로 아니에요. 지역이 아니고 지역은 똑같아요. 여러분은 다 서울에서만 받을 거잖아. 성적대로 아니고 대장에 이제 기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 대장에 이제 공단에서 합격자로 결정해서 이제 각 시도지사로 이제 통보가 된다고. 그 통보된 이제 순서가 있는데 뭐 순서는 성적 순도 아니고 아무튼 그 통보를 해. 그럼 만약에 뭐 홍길동이 1년 번호 001 하면 뭐 홍길동이가 가나다 순이 아니에요. 공단에서 넘어오는 순서입니다. 근데 그건 어떤 순서인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올라가잖아, 이름이. 그러면 이게 몇 년도 대장이면 2018년도 대장이면 홍길동이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자격증 번호가 뭐야? 001이 되는 거야. 2018-0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령 황정선이가 있는데 얘가 007이다. 이렇게 쭉 이제 적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대장에 순서대로 기재를 하고 기재되는 번호를 자격증 번호라고 해. 그러니까 뭐에 기재되어야 자격증 번호가 나오겠어요?
대장에 올라가야 돼. 대장에 올라가지 않으면 자격증 번호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밑에 성명 있죠, 성명. 예, 성명에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그거 그냥 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름을 좀 이렇게 크게 쓰세요. 예. 자, 그렇게 하고 밑에 몇 년도에 시행한 몇 회 시험에 여러분 합격하실 겁니까? 2018년도에 시행하는 제29회 시험에 합격할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적으시고요. 맨 밑에 시도지사 있죠. 그죠? 예, 그 시도지사 앞쪽에다가 서울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서울 특별시장이 줄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만약에 내가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고 뭐 경기도 쪽이다. 가령 경기도 하남시다. 그러면 하남시장이 교부할까요? 경기도지사가 교부할까요? 도지사가. 예, 왜냐하면 하남시장은 보통시장이니까 이 자격증 교부의 권한은 없어요. 그럼 누가 교부한다고?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거야. 그럼 서울 같으면 서울시장, 우리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지사, 인천 같으면 인천광역시장이 이제 이렇게 교부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잃어버렸다 이거 자격증. 잃어버리면 시험 다시 봐야 돼? 아니면 자격증만 다시 받으면 돼?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자격증 분실 같은 거 하면 재교부 신청 받으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고 뒷장 넘기시겠습니다. 102페이지. 6번 주제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결격 사유는 6조죠.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 이런 데에서 좀 모자라는 하자 이거를 결격 사유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시험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험 응시가 부적격한 자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사람이. 자, 첫째, 누가 시험 볼 수가 없죠? 예, 기취득자. 이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험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렇죠. 부정행위를 하고 몇 년? 5년이 미경과된 자는 시험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금방 보신 거. 자격이 취소되고 몇 년이요? 3년이 미경과된 자도 역시 시험 볼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요 5년하고 3년이 그냥 느낌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느낌 들죠? 이게 좀 그런 느낌 들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이게 바꿔가지고 출제 잘해. 그러니까 여기를 3년, 여기를 5년이라고 잘 준단 말이야. 이게 조심하셔야 돼. 여기는 5년이고 여기는 3년. 그러니까 쉽게 가면 컨닝은 몇 년? 5년. 취소는 3년이에요. 그래서 컨닝이 더 세다 이거야. 그 제재를 받는 게.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건 이 5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뭐 한 날로부터 5년이냐가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 부정행위했어, 오늘. 그러면 그게 걸린 거야, 오늘. 오늘부터 5년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니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 거를 봤다라고 감독관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인생이 걸려 있는 거잖아. 안 봤다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나 안 봤고. 그럼 증거 있냐고 해야지. 그럼 증거 있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증거? 그러면 내가 봤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어떻게 증거냐고. 당신 혼자 본 거가 어떻게 증거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그런 청문회를 열어요. 청문회를. 그래서 한두 달 걸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무효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27일 날 시험 보는데 만약에 뭐 그런 거 적발됐다고 한다면 무조건 안 했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두 달 있다가 만약에 어떤 증거가 뭐에 걸렸냐면 CCTV 같은 게 걸려버린 거야. 그럴 수 있잖아. 확실한 CCTV. 아니면 감독관이 두 명이 들어오는데 두 명 모두가 봤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 또는 주변 사람들이 다 동의해 주는 거야. 그 사람 봤다고 이렇게. 아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강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 같은 학원생들인데 한 분이 시험제 종료 이렇게 벨이 울렸어요. 찡 울린다. 학교 수업종 같은 게 울려. 이제 끝났단 말이야. 끝났으면 어떻게 해 이제
답안지 내야 되잖아. 근데 한 분이 그걸 다 마킹을 못한 거야. 1차 시험에서. 해가지고 이제 몇 개 적은 거야. 근데 그 감독관이 2명이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명이 기다려줬어요. 그 적으라고. 이제 그 젊은 감독관이었는데 그 적은 사람은 좀 연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엄마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냥 적으시라고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감독관이 정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높은 감독관이 있고 뭐 이 사람은 좀 봐주려고 했는데 높은 감독관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하면 이건 부정행위니까 이거 저 답안지 갖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린 거야. 이제 걷지 말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어? 가져간 거야. 또 이제 그 정부에서 부가 가져간 거야. 그럼 거기서 그냥 그 같은 공단 직원들이니까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넣어줘도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신고를 한 거예요. 누가 신고를 했겠어? 그 교실에서. 여기 이제 그 국토교통부 상황실에 이제 그 시험 보는 날 국토교통부 상황실이 열리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버린 거야. 여기 무슨 학교 몇 번 교실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 이름 정확하게 얘기하고 누구 감독관은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 감독관이 가져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해가지고 이제 그 이듬해 또 제도가 뭐가 바뀌었냐면 무조건 이제 부저 올리면 무조건 내야 돼. 부저 올린 이후에 내는 건 다 무효야. 그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기다려주거나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5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다 마킹하고 있어야 돼. 예, 그리고 딱 부저 누르면 올리면 이제 바로 내는 그런 형태로 가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부정행위로 걸린 거야. 부정행위야, 부정행위 아니야. 부정행위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무효 처분하고 5년간 응시 자격까지 이제 제한을 받을 건데 청문회가 열렸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증거가 명백하잖아. 왜 명백하냐면 감독관이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시험일로부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따져? 처분일부터라는 거. 요게 이제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좀 잘 해주시고 얘랑 위치 바꾸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요거를 제외하고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나요? 응? 이거를 제외하고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죠? 예, 자, 그럼 제가, 문제를 3개만 좀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거 여러분 확실히 맞출 수 있죠? 예, 이거를 제외하고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어요. 확실히 맞출 수 있어? 아니면 틀릴 수 있어요? 확실히 맞출 수 있죠? 저는 확실히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확실히 틀리게 한번 해볼게요. 예, 그 대신 여러분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안 하면 틀린 거야. 예. 자,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왜 볼 수 있어?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예. 자, 6살 먹은 애야. 지금 막 자고 있어. 졸려가지고. 6살 먹은 애인데 자고 있어.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어. 개업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개공인 시험 볼 수 있다고? 왜? 여기에 없으니까. 응?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헷갈리잖아. 이제 잘 생각해봐요. 제가 왜 개공은 시험 볼 수 있다고 얘기했는지. 법인 말고. 부칙상의 개공 때문에 그래. 예? 그래서 시험에 주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시험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시험 볼 수 있다고 해야 돼. 누구도 있으니까. 부칙상의 개공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나온다고. 그럼 제가 이겼네? 예, 확실히 틀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요거 3개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내려가셔서 7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있는데 거기 여러분 제목 자격증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자격증은 무슨 성을 갖고 있어요? 일신 전속성이라는 걸 갖고 있고요. 너만 갖고 있어라고 준 거야. 에? 그 사람에게만 있어야 되는 성질을 일신 전속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막 빌려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7조에 금지시키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1항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의 성명을 사용한다든가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 1항 끝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요. 그 1항 같이 하면 그냥 두겠어요? 아니면 처벌하겠어요? 처벌하겠지. 예, 일단 어떻게 처벌을 할 것 같아요? 자격증을 양도했으니까
자격을 취소해야지. 다음부터 그런 짓 못하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법질서를 위반한 거니까 몇 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그러니까 뭐에다가 뭐 자격 취소에다가 1년 1천이 온다고. 뭐 한 사람? 양도한 사람. 예. 근데 이제 이 항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뭐 하거나 양수하거나 사들이는 거 혹은 받는 거 이런 것도 해서는 아니 된대. 자, 그럼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 항은 의회하고 처벌이 똑같아야 되겠어? 아니면 좀 달라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자격 취소는 할 수가 없어. 왜? 없는 사람이니까. 그럼 뭐만? 1년 1천의 형벌만 있어요. 이렇게 좀 적으세요. 1항은 자격 취소에 1년 1천이고 2항은 그냥 뭐만 1년 1천만 이렇게 있다. 2항은 왜냐면 이건 없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판례 제목에 보니까 자격증 대여의 의미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이제 무슨 얘기인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 100페이지에서 뭐 봤죠? 100페이지에서 뭐 봤어, 우리? 자격증 봤잖아, 자격증. 예, 그 자격증을 여러분 이제 실물로 여러분 이름이 써 있는 실물로 뭐 자격증을 받은 거야. 예? 국가 자격을 받은 거야.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예, 그걸 꼭 정해 놓으세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 힘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근데 아무도 보여줄 사람이 없으면 뭐할로 따겠어. 예? 예, 그러니까 보여줄 사람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시골에 계신 친정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해서 이제 자격증 받은 날 시골로 내려갔어요. 가서 이제 친정 엄마한테 보여준 거야. 근데 친정 엄마가 뭐 하래? 80 넘으셨는데 그걸 뭐래? 놓고 가라는 거야. 왜 놓고 가래? 자랑하려고. 노인정 가서. 우리 딸이 시집간 딸인데 이거 되게 어려운 시험이래. 예, 그래가지고 이거 1년 만에 합격해가지고 이걸 갖고 왔는데 우리 당신 딸은 있어? 이거 이제 하려고 이거 이제 놓고 가라고 한 거야. 해서 그걸 이제 친정 어머니한테 빌려주고 왔어요. 그러면 빌려준 딸은 자격 취소에 1년 1천. 빌려받은 어머니는 1년 1천. 이렇게 처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여의 의미가, 양도 대여의 의미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 기준이 없으면 안 돼. 그런 것도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해서 1번 판례를 잠깐 좀 읽어봐야 될 건데, 몇 번째 줄이냐면, 세 번째 줄, 밑에서 1번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 편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지,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친정엄마를 빌려주고 왔는데, 친정엄마가 뭐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중개업을 한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처벌하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친정엄마가 그걸 그냥 자기 친구들한테 뭐 하는 거면, 자랑하는 거면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8번 내려갑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8조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뭐 이런 조어 나왔죠.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이 몇 명이냐면 5천만 명인데 공인중개사는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천만 명에서 30만 명을 제외하면 뭐가 아닌 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은 무슨 명칭 쓰면 안 되겠어? 공인중개사라고 쓰거나 유사하게 쓰거나 하면 안 되겠죠? 뒷장 넘기시고요. 판례 밑에다가 104페이지 밑에 판례 있잖아요. 그 판례 밑에다가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자기 이제 명함이에요. 명함인데 이름을 이제 이렇게 적잖아요. 이름을 이제 명함에도 보통 이름 적잖아. 근데 앞에다가 자기 어떤 뭐 신분이나 지위나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뭐 이렇게 적잖아. 그래서 변호사, 뭐 공인회계 뭐 적잖아.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은 거야. 공인
중매사 이렇게 적은 거야. 공인 중매사라고. 예. 자, 이렇게 파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여기다 뭐 전화번호 뭐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처벌해야 돼. 자, 왜 처벌을 해야 되나 생각해 보세요. 응? 오해할 수 있잖아. 뭐라고? 우리나라에 공인 중매사라는 자격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무슨 자격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공인 중개사가. 그럼 얼핏 보면 뭐처럼 보여? 공인 중개사처럼 보이지? 이렇게 하면 처벌 한대 안 한대? 한대. 무슨 명칭으로 쓴 거야? 동일 명칭, 유사 명칭. 유사 명칭. 그래서 처벌할 건데 그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번 판례 세 번째 줄 가운데부터 읽어볼게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채색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로 뭐 할 위험성이 있어?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처벌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 앞장 넘겨보세요. 103페이지 넘어가고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랬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 요거 1년 1천. 왜 여러분 1년 1천 판단했어요?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몇 년 몇천 1년 1천의 형벌만 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 있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써도 됩니까? 네, 써도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